왜 매일 새벽 3시에 깨는 걸까? 노인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집에 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 덕분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의 긴 하루 끝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잠을 자려고 할수록 뇌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깐이라도 잠이 들 것 같을 때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누워도 한참 동안 뒤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거의 잠을 전혀 자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고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수면은 몸의 자가 청소 시스템과 같습니다. 매일 밤 깊이 잠들 때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세포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계속해서 끊기면 이 과정도 함께 방해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마치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방처럼 됩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피로와 손상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뒤에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며 혈압과 혈당이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장기간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뇌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불면증은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몇 가지 습관만 조정해도 몸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한 번도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수면제가 때때로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왜 잠자리에 들기 전 9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 단 한 스푼의 간단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수면을 눈에 띄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장기간의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에서는 3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많은 저녁 습관이 왜 조용히 수면을 방해하는지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작은 변화가 어떻게 뇌가 자연스럽게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에 깨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밤새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수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습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어느 오후 박순자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딸과 함께 진료실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아주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냥 늙어서 잠이 적은 것뿐이겠죠? 많은 사람들도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밤에 2~3번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잠이 깨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후에 졸려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것도 노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의 자연적인 멜라토닌 양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많은 저녁 습관들이 남아있는 그 적은 멜라토닌마저 계속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생활을 더 자세히 물었을 때 박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이 마르면 물 한 컵을 더 마십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아주 평범한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 가지 습관이 그녀의 수면을 조용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뇌를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속 과당은 혈당을 흔들리게 만들어 새벽에 쉽게 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은 방광을 자극하여 한밤중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박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수년 동안 무엇을 잘못해온 건가요?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마치 아쉬움과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렇게 무해해 보이던 습관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면제는 처음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더 빨리 잠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러한 약들이 주로 뇌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 몸의 자연적인 수면 메커니즘을 실제로 회복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에 익숙해지고 효과가 점점 줄어들며 약이 없으면 더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이종만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5년 동안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 몸이 이미 약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저는 분명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사례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들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면을 회복하는 열쇠는 때로 약 한 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습니다. 바로 한밤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90분의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90분 전의 시간은 실제로 몸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면 뇌는 점차 휴식 상태로 전환되고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잠은 멀어지게 됩니다. 수년 동안 노년층 환자들과 일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습관들로 이 중요한 시간을 무심코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기, 휴대폰 보기, 늦은 밤 과일 먹기, 혹은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습관들입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몸이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짖짓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대부분은 저녁 6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몸이 즉시 그것을 소변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저녁 8시에 물 한 컵을 마신다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방광이 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몸이 가장 깊은 잠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층에서는 방광의 용량이 젊었을 때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고 방광벽의 탄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양이 조금만 있어도 몸이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정순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4번에서 5번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거의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낮에는 꽤 바빠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고 수박을 먹고 미역국을 더 마시고 잠들기 전에 또 물 한 컵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 물 섭취량의 거의 절반이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의 대부분을 아침과 오후에 마시도록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단 2주 후 밤에 깨는 횟수는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계속 잠을 자는 밤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습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설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보통 커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차와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몸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5시에 마신 차 한 잔이 밤 11시에도 여전히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몸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면 뇌는 몸이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저녁에 먹는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음식들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중 포도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한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반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다면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권합니다.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집안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뇌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뇌는 단지 2가지 신호에 의존합니다. 빛과 온도입니다. 뇌에는 송과선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더 어두워지면 이 기관은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졸리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방이 여전히 낮처럼 밝다면 송과선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밤 9시쯤부터 집안의 조명을 줄이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불을 끌 필요는 없지만 강한 흰색 조명 대신 부드러운 노란색이나 주황색 빛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완전히 끄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뇌는 낮의 빛과 비슷한 신호를 받습니다. 저는 강병수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졸 때까지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거의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끄라고 권했을 때 그는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잠들 때 빛과 소리가 있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되 밝은 화면은 없도록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그는 꽤 낯설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그는 예전보다 더 빨리 잠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카페인, 조명, 전자기기를 조절한 다음 단계는 몸이 실제로 이완 상태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약 9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자려면 몸이 따뜻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합니다. 약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약 20분 동안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몸의 열이 그 혈관을 통해 서서히 밖으로 발산됩니다. 그 결과 중심 체온이 약간 낮아지고 뇌는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발 담그기 습관 하나만으로도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밤이 더 조용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은 이미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워 있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잠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몸과 뇌가 실제로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몸이 점차 이완되고 조명이 부드러워졌으며 전자기기가 꺼지고 늦게 마신 물로 인해 방광이 더 이상 자극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해도 실제로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은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눕지만 마음은 여전히 활동 모드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에 대한 생각, 내일에 대한 걱정, 심지어 사소한 일들까지도 뇌를 계속 깨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활동과 긴장 상태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여전히 우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가 아직 꺼지지 않으면 잠은 매우 오기 어렵습니다. 몸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잠들기 전 약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보통 알려주는 동작들은 매우 부드럽고 거의 이완 동작에 가깝습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깨를 귀 가까이까지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유지한 뒤 힘을 풀어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려 몸을 부드럽게 늘린 뒤 다시 내립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면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몇 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에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안전하며 이완해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점차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말순이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누워 있을 때마다 어깨와 목이 너무 뻣뻣해서 매우 불편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잠들기 전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파스나 온찜질 같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꽤 의심했습니다. 그런 동작들은 너무 단순해서 치료 방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후 다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녀는 어깨와 목의 긴장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더 편안해지자 마음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한 뒤에는 저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 단계를 더 권합니다.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중요한 점은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약 5번 반복하면 몸의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느린 호흡 기술을 사용해 잠들기 전에 신경계를 안정시키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수면 준비 단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놀라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년 동안 불면증 환자들과 일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 수 있지만 그 후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때로 환경이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밤 동안의 몸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재정리하며 여러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모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주요 원천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 몸이 여러 시간 동안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한밤중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 몸은 다른 에너지원을 동원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르티솔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당신을 잠에서 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빨리 잠들 수 있지만 새벽 무렵에 자주 깨어나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 약 200ml의 따뜻한 물 한 컵에 순수한 꿀 한 스푼과 천연 바다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꽤 놀랍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꿀에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이 포도당의 일부가 빠르게 간에 흡수되어 글리코겐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밤 동안 사용할 에너지 저장 형태입니다. 덕분에 간은 수면 중 뇌에 에너지를 공급할 충분한 연료를 갖게 됩니다. 에너지가 안정되면 몸은 한밤중에 코르티솔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갑작스럽게 깨는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꿀이 반드시 순수한 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섞인 꿀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꿀 제품들은 실제로 설탕 시럽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제품은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소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소금 한 꼬집이 수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몸 안에서 부시는 코르티솔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년층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단에 소금이 너무 적으면 부신이 때때로 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주 작은 양의 천연 바다 소금을 섞어 마시면 이러한 균형을 돕는 데 필요한 미네랄을 적당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봉이라는 환자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30년 동안 수면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꿀과 소금이 들어간 따뜻한 물 한 컵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3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와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수면제 복용량을 점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몸의 원리에 맞는 작은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점차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정말로 깊고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는 방의 환경입니다. 잠들기 전 습관들이 조정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더 쉽게 잠에 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자주 간과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는 방의 환경입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 습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몇 노인 환자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많은 침실에 그들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방의 온도입니다. 깊이 잠들기 위해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보통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추위를 두려워해서 보통 방을 24도나 25도로 유지합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것은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간단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방은 약간 시원하게, 하지만 이불은 충분히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방에서 이불 속에서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면 보통 수면이 더 깊고 안정적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빛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은 여전히 눈꺼풀을 통과해 뇌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빛, 빛이 나는 전자시계 또는 전자기기의 표시등 같은 작은 빛의 원천들도 멜라토닌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침실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다면 암막 커튼 하나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의 작은 표시등도 테이프로 가려서 잠잘 때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공기의 습도입니다. 침실의 이상적인 습도는 보통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겨울이나 난방을 사용할 때는 방 안의 습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목과 코를 건조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주고 밤에 쉽게 깨게 만듭니다. 작은 가습기 하나나 또는 단순히 침대 근처에 젖은 수건을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소음입니다. 냉장고 소리, 바깥 도로의 차량 소리,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같은 작은 소음들은 당신을 완전히 깨우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더 얕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마개를 사용할 때 더 쉽게 잠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낮은 음량으로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일정한 소리는 주변 환경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소음을 가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이불과 베개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목과 어깨가 밤새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과 뻐근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은 보통 목이 척추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더 높은 베개가 필요하고 반대로 등을 대고 자는 사람은 보통 더 낮은 베개가 더 적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도 몸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불과 베개 세트는 때로는 여러 종류의 보충제보다 수면에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즉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저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방의 빛을 조금 더 일찍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셔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